웹툰 만화가 주호민 씨가 최근 기안84 씨의 여성 혐오 논란과 관련해 독자들의 검열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웹툰을 그리면서 그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셀프 검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심정 토로를 하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했죠. 또한 이를 두고 시민 독재라는 말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검열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민, 독자가 검열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창작 활동을 하는 이들이라서 내용을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폐지된 오랜 전통의 개그 콘서트 역시 이전에 최고 인기를 끌었던 코너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은 허용되지 않을 법한 내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어디 여자가, 전파를 타긴 했겠지만 엄청난 악플을 견뎌야 했겠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이슈가 되어왔고 그 기준이 사회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접점을 찾는 것 또한 사회의 숙제겠죠. 혐오 표현의 기준을 가지고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인지도 창작을 하는 이들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명제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 코너가 인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의외네요. 왜요? 이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씀을? 유튜브 클립 올라가면 조회수 제일 좋아요. 네. 부담을 갖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오늘은 이 산불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이 아주 굉장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좀 잦아드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번진 것 같아서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캘리포니아 산불이라고 하지만 사실 캘리포니아뿐이 아니고 위에 오레곤, 그 위에 워싱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캐나다의 밴쿠버까지 번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야, 그러면 얼마나 크게 나왔길래? 일단 그 왜 그런 말 있죠?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네. 지금 우리는 뭐 태평양 불 건너 불구경이니까는 편한 마음으로도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커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태평양 건너 불구경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간이 일단 지금 한 3주째 계속이 되는데 네. 8월 중순 후반에 그러니까 여름의 끝자락에서 이제 산불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연쇄 화재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연쇄 화재요? 예. 그러니까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산불이 터지고 있는 위치가 7,900개 정도가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레곤이라든가 포틀랜드라든가 워싱턴 그다음에 뭐 캐나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압해야 될 산불이 터지고 있는 지역이 7,900개니까 이게 당연히 소방수가 모자르죠. 그렇죠.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사망자 수는 지금 뭐 그 지금까지 나온 사람 오늘 확인해 봤는데 이제 25명이 지금까지 사망을 했고 완전 전수돼 버린 주택이 5,400채. 그래서 이 전수돼 버린 면적이 지금 문제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340만 에이커인데 에이커가 좀 이제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곱킬로미터로 고쳐 보면은 13,76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네. 이제 정사각형을 생각을 하시는데 가로 세로가 115km 되는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몽땅 탄 겁니다. 115km 되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토에 비교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한 15%가 다 타버린 거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건 패닉 상태예요. 그래서 그 웨스트 코스트라고 그러죠. 그 네네. 로키 산맥보다 저쪽 태평양에 연한 지역은 지금 뭐 끔찍한 정도를 넘어서 있고 오레곤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금 인구 전체의 한 10% 정도 되는데 50만 명이 지금 대피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지금 대피 상태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전쟁보다 더한 상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전 사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영국에서 보인다고 불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빨개지잖아요. 하면 근데 그런 게 얼핏 보인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아, 영국에서도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 좀 있었으니까 예. 그 이제 사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게 무슨 SF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뭘 봤냐면은 그 구름 위에서 그 지역을 찍은 걸 봤는데 비행기에서. 네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그 호러 게임에 나오는 그 지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빨간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뭐 흉측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예. 영상에 사진 하여튼 뭐 끔찍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는 네. 막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저 그 세크레멘토 지역에 사는 제 친구가 한 사람 있어요. 네네. 예, 닐이라고 이 친구가 지난 8월 20일 그러니까 사태 초기죠. 네. 지금은 더 심해졌을 텐데 그때 그 SNS에 올렸던 글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당시 사흘 동안 마른 벼락이 무려 1만 번이 쳤대요.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그 글자 그대로 실현이 된 건데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벼락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근데 비도 안 오고 벼락만 치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부싯돌을 땡긴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캘리포니아나 이 지역이 바짝 마르고 그다음에 바람은 무지하게 세고 온도는 무지하게 높고 이런 상태니까 네네. 이건 뭐 불이 안 붙으면 이상한 거죠, 뭐. 그래서 그 이것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글을 보니까 순식간에 그 자기 사는 주변에 560군데에서 불이 나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일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은 이 공기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창문을 전혀 못 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때 자기 사는 지역의 온도가 몇 도였냐면요. 45도였답니다. 세크라멘토가요? 예, 35도가 아니고 45도? 45도. 저는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45도. 저는 인도 가서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요? 네,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거의 더워서. 사우나일 것 같은데. 45도. 예, 사우나 맞아요. 그죠? 네, 사우나 같았어요. 45도 상황인데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어떡해.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 사흘을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옆마을에 집이 다 타버린 사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험한 말로 이 알거지가 돼버린 사람들이 속출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울고 끌어안고 서로 음식 해가지고 나눠 먹고 막 이런 슬픈 얘기들을 막 썼는데 아유 저는 뭐 읽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하면 사실 경제력만으로 캘리포니아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세계 경제력 제가 알기로는 뭐 6인가 7인가 맞습니다. 이런 걸 6위, 7위 알고 있거든요. 계속 됩니다. 예. 지역 GDP가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인 동네인데 예.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이제 주도인 거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예. 아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그리고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이제 뭐 위로 올라와서 뭐 시애틀이라든지 그런 데 비슷하지만 겨울에 조금 이렇게 우기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정말 바짝 말라요. 바짝 말이죠. 예, 그래서 해가 그렇게 많이 내리쬐고 그래도 예. 그늘 가면은 별로 이렇게 안 더운 땀이 별로 안 나는. 예. 근데 이게 이제 더 심해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현상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배웠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지금 요새 한 10년 좀 이따 얘기했지만 한 10년 15년 동안 여기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고 그냥 화성입니다. 화성. 참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크라멘토에 갔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지사 뉴섬 네, 주지사 게빈 뉴섬. 예. 만나서 이제 뭐 하고 그랬는데 예. 여전히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참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속이 터질 지경인데 도대체 누가 맞는 거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취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반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후 위기의 결과다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기후 위기의 결과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자기는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이건 무조건 기후 위기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단언을 했는데 트럼프는 어디다 책임을 돌리냐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 산림 관리를 잘못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산림청 문제다. 엉뚱한 데 뒤집어 씌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둘이 만난 자리에서도 아주 그 썰렁한 일이 있고 그 과학자 한 분이 막 기후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냐 하고서 그냥 치워버리는 막 이런 썰렁한 일까지 벌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과학자협회에서 그리고 나왔어요. 성명서 비슷하게 우리는 과학을 믿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인돌스먼트라고 해서 대선 그렇죠. 다가오면은 이제 집단이나 단체나 이런 전문가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지명을 이제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과학을 믿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그래서는 이제 바이든 쪽으로 지금 지지를 성명을 했는데
근데 안 좀 되는 어쨌든 것도 예, 이해해요. 양쪽 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정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갖고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캘리포니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여름에 완전히 바짝 마르고 이런 데 가지고 여기가 그 산불이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긴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산불이 한 번 있었는데 여긴 캘리포니아는 아니고요. 1910년에 이제 그 빅 블로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도 300만 에이커 지금하고 똑같은 면적이 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다호였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넓진 않고 네네. 아이다호에 집중돼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미국 요 서부 쪽에서 산불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그 무슨 원칙을 세우냐면 대응 원칙으로 대단히 강력한 건데 오전 10시까지 무조건 잡는다. 그러니까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왜 이런 광고 카드도 네네네. 있죠. 그날 터진 산불은 그날 잡는다. 오전 10시까지. 예, 예. 그래서 오. 뭐 옛날 군대에서 초전박살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910년부터 이제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기도 하고 산불 대응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응의 방법이 대부분 뭐였냐면은 이 맞불 작전이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리 태워버리는 겁니다. 산에 있는 산림들을 많이 태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더 번지지 않게. 이 관리가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땔감이 축적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태울 곳만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말은 쉬운데 그게 네. 이렇게 쉽게 통제가 되지도 않고 지금 말한 식으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산불을 막는다고 해서 여기 좀 태우고 저기 좀 태우고 하다 보면은 불완전 연수된 나무들도 남고 아. 그다음에 언더그로우스 이게 많이 안 자란 나무들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타기 좋은 상태로 되는 일이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됐는데 어허. 지금 이게 그거의 결과다. 산림 관리가 잘못된 결과다. 이게 그쪽의 논리예요. 괜히 태웠네네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산림 관리 잘못했다. 아. 그게 이제 그렇군요. 저 기후 변화보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의 논리기도 해요. 기후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요. 많이 이 들었지만.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죠. 그 87년부터 완전히 사태가 달라지는데요. 네. 그 전에도 산불은 계속 나타나는데 네네.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태평양 지역의 대기 순환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잠깐 그 외 올해 저 호주 화재 있었죠. 그렇죠. 거기도 어마어마했죠. 그것도 어마어마했는데 이 호주 화재도 그때 제일 많이 논쟁이 됐던 게 이게 기후 위기 때문이냐 아니냐였거든요. 맞아요. 호주 수상은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 손을 들고 이거 두 손을 들고 이거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석탄 수출 그만하겠다, 줄이겠다. 근데 그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태평양에 독특한 기후, 그러니까 그 대기 순환 과정이 네. 있는데 이 호주의 경우에 그 태평양에 떠 있는 그 호주 대륙의 왼쪽하고 오른쪽이 대기 순환 과정이 바뀐 거예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래갖고 그 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한 지역에서 계속 이래가지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화재가 난 거거든요. 어허. 근데 이게 스케일이 좀 커졌다 뿐이지 캘리포니아에도 이게 비슷한 똑같다.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오래됐어요. 한 80년대 말 정도부터 네. 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87년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아까 제 친구 닐 얘기한 것처럼 그 마른 번개, 마른 번개. 예, 마른 하늘의 날벼락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태평양의 또 공기가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비를 쫙 뿌린 다음에 그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로키 산맥 쪽으로 오는데 네. 이게 와서 내려올 적에 무지하게 건조하고 뜨겁고 빠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공기를 만들어요. 반면에 로키 산맥 저쪽은 가끔가다 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패턴이 80년대 말부터 나타나가지고 이건 뭐냐? 좀 새로운 이 마른 변기가 네. 막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erial arsonry 그러니까 그 연쇄 화재라고 그래야 네네. 되겠죠. 연쇄 살인범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산불이 한 번 나면은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줄줄이 네네. 하는 이게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만 되면은 87년부터 계속 이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 2011년에 들어오게 되면요 가뭄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 그전에는 비라도 좀 왔었었는데 이젠 비도 안 오고 맞아요. 가뭄 오래됐어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장기 가뭄이 네네. 계속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산속에 축적돼 있는 땔감들 있잖아요. 네. 그 몇십 년 동안 축적된 땔감들. 이게 보통 때라면 그냥 불이 붙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 2011, 1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바짝 마른 날씨가 계속되니까 이게 틴더가 돼 버린 거. 완전히 그냥 갖다 대면 그냥 불이 타버리는 이게 돼 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런 패턴이 특히 2017년, 18년에 아주 대대적인 산불로 나타났어요. 이번에 산불이 처음 난 게 아니에요. 17년, 18년에도 크게 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난 산불은 2019년, 18년에 작년에 있었던 산불의 그 면적이 2배 규모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크게 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사태가 나타날 거를 예상을 못한 건 아닌데 이 정도 급박한 속도로 이 정도 규모로 갑자기 터질 줄은 몰랐다. 이건 완전히 상상 밖이었다. 이렇게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그래서 지금 온도가요 이랬대요. 그 데스밸리라고 있죠. 거기. 네네네. 거기 요번에 54도까지 올라왔다. 오. 저 아니, 사진 거기가 봤어요. 원래 좀 그렇긴 하지만 54도. 54도. 어우. 그리고 저 사람 사는데 그 한국 사람도 많이 살잖아요. LA 그 네네네. 로스앤젤레스 거기도 49도까지 올라갔대요. 49도까지 예, 올랐대요. 49도요. LA가 예. 저는 알른이 죽지란 말이 생각이 나던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기후 변화하고 엄청난 어떤 그 날씨 변화가 있었기 네네. 때문에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거는 산불이라고 하는 게 급박하게 이렇게 된 거는 다 기후 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그 경제적인 그 활동이 많은 곳이냐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캘리포니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사실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 경제도 타격을 세계 받죠. 경제도 그럼 타격을 받게 네. 되고 그야말로 뭐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오고 그렇게 네. 굉장히 재앙으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예, 일단 그 저 산불로 목숨과 재산을 잃으신 분들한테 우선 좀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네네. 이게 경제에게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안 할 수는 없죠. 네. 미국의 그 CFTC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고 보통 옵니다. 네네네. 이거는 그 사설 기관이나 무슨 그 저 금융 기관이 아니고 미국 정부 기관이에요. 네. 1920년대에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선물 시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산하에 그 기후 변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에 이 네. 산불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섬뜩해요. 아하. 이것 때문에 그 좁게는 미국, 넓게는 세계 전체에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이 메커니즘을 네네.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우선 집값이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수 없겠죠. 거기 누가 삽니까? 그렇겠죠. 근데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네네. 여기 부동산 값이 그 서울 강남 어마어마하죠. 저리 가라죠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똥값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산 시장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 것이냐. 두 번째로는 거기 있는 집들을 자기 돈으로 저축해서 산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대부분 다 모기지. 모기지내서 하죠. 담보대출 네. 받아서 샀으니까 여기가 똥값이 되면은 그 돈을 대출해줬던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파산한다. 예 줄줄이 파산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돼서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은 재산세 있죠. 재산세를 왜 지방 정부가 걷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방 정부 근데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값 내려가면은 이제 거덜이 나니까 기간에 발행했던 채권들 그 지방채들이 다 부도가 날 거다. 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정부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 채권을. 근데 이게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아주 위험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정도의 사태가 나면은 미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금융이든 할 것 없이 자산시장 전체에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벌어져야 되고 재평가가 벌어져야 될 위험이 있는데 네. 이거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뭐가 있느냐? 보험회사가 절대로 여기 안 끼어들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안 끼어든다. 이거는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니고요. 그 미국에 또 사고 지역이 있습니다. 마이애미 쪽 있죠. 네네. 거기가 기후 변화 때문에 또 타격을 입은 데인데 뭐 맨날 허리케인 때문에 그런 태풍, 건가요? 맨날 태풍이 네, 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이애미에는 태풍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요. 거기 있는 건물들은
보험을 들기가 힘들어요. 아, 보험을 안 들어줄 것이다. 보험사라고 하는 데가요. 사실은 뾰족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축적된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서 리스크를 계산하고 이자율을 매기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종류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험사라고 무슨 통뼈도 아니고 용가리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험사가 뒤로 빠질 것이다. 이 정도 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시스템 전체에 충격이 올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아하.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재미난 얘기가 네네. 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경영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뭘 또 지적을 하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가 경제 활동의 양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요지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여기 사람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아.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브레인 그러죠. 드레인. 예. 그러니까 두뇌 유출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게 굉장한 어떤 그 경제 수축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문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네. 미세먼지로 지금 미국이 공기가 다 박살이 날 위험이 있는데 아예 다음 세대 아이들 전체가 그 발육에 지장을 받을 정도일 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줄 거다. 그 교수는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중국이 굉장히 공기가 좀 안 좋은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예. 베이징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안 좋고. 그래서 그 특파원이라든지 엑스팟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해외 기업에서 보낸 뭐 네.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 때문에 안 올라오고 그런다라는 얘기들 되게 맞아요. 많이 예,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도 결국엔 가도 자기 혼자 가든지 맞습니다. 뭐 아이들을 정말 뭐 잘 키우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딴 데로 가게 예. 해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뭐 그게 뭐 외국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예. 사실 뭐 새로운 추가적인 브레인 드레인은 아니지만 예. 근데 비슷한 일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는 네, 그야말로 이제 흘러간 옛 노래가 되는 거죠. 흘러간 만약에 옛 노래가 이렇게 되면. 된다.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이게 기후 변화 얘기가 그러면은 또 대선 쟁점이 되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 다들 아시다시피 전혀 믿지도 않고 네. 기후 변화 협약 뭐 파리에서 했었던 기후 변화 협약도 나왔고 예. 근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에다 돈을 쓰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예, 왜냐면은 그래요. 지금 불이 난 곳들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이거든요. 예. 여기는 어차피 바이든 주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게 엉뚱한 양극화를 낳게 되는데 이게 사실 참 살다 보면은 정치 쟁점이 좀 되지 말았으면 되는 게 꼭 정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마스크라든가. 네네. 근데 이 기후위기 문제도 미국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일대학교에서 한 그 조사 연구를 보면은 2008년이나 지금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쭉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공화당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리고 공화당 지지주가 뭐가 많냐면은 그 탄소 배출하는 산업이 굉장히 융성한 주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죠.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20개 주의 그 상원 의원들 40명 중에 35명이 공화당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는 원래 민주당이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또 기후 변화 이러겠지만은 요번에 뭐 그거 안 믿는 공화당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벌써 트럼프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를 놓고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쫙 갈라져 버리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화당 사람들 특히 이제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좀 얄밉거든요. 잘 살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그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네. 아주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니네가 관리 잘못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올 딱 그 게 식입니다, 예, 지금 맞아요. 트럼프가 그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자, 그 기후 위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뭐 여러 국가가 있는데 호주도 얘기 나오고 한국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러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요새는 좀 많이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후 악당으로 찍혀 있는 몇 네. 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걱정됩니다. 왜냐하면은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 넷제로라고 하죠. 네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규범인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2045년 국가 비전이라는 걸 정부에서 냈는데 거기 놀랍게도 이 탄소 배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사회 전체가 여기에 무심하군요. 무심한 건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책임이 상당한 책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탄소 많이 배출한 게
그 사람들의 비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태평양 건너서요? 기후를 망치는데 무슨 태평양 이쪽 저쪽이 어디 있어요. 탄소 배출은 어디서 됐든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 공상과학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기후위기 그러면 뭔가 큰 재난이 벌어져서 뭐 우주인들이 내려오고 미래에 언젠가 벌어지는 그런 일을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기후위기는요. 그런 극적인 사태로 벌어지는 것보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애매한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들이 줄줄이 벌어지는 형태로 날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사실 그런 거고요. 호주 산불도 그런 경우였고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후위기는 지금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어떤 그런 극적인 사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는 게 기후위기다. 이 말은 제가 꼭 하고 싶네요. 이미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는 것이 기후위기다. 다시 한번 또 책을 더 사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오늘 기후위기와 관련된 또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키스 클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 대만을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고위급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왔다 갔다 못했거든요. 네, 교류를 하지 못했거든요. 못했죠. 이게 아마 2018년인가 9년인가에 네. 그 타이완 트래블 액트라고 해서 네. 타이완 여행법이 네, 통과가 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허가가 됐는데 그냥 가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네. 19일에 고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고별 추모 행사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네네. 했지만 사실은 방문 기간 동안에 미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만나고 대만 관료들도 만나고 그래서 고위급 경제 상업 대화 개최 방안 같은 걸 다 논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가니까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네네. 없어요. 어제 이제 클라크 차관이 대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제부터 계속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막 쏘고 있나 봐요. 뭐 군함도 보내고 군용기도 출격하고 그래서 오늘도 오전 7시쯤부터 1시간 동안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의 서남부, 서부, 북부, 서북 뭐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다 갔어요. 동시에 다 접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만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에 나서서 22번이나 무전으로 경고를 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퇴거를 유도할 때랑 다르게 우리 영공에 접근했다 뭐 이런 아주 좀 심각한 경고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중국 군용기들이 더 대만 섬에 훨씬 더 가까이 갔구나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대잠 초계기 2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군이 동중국해에서 어제부터 군사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역에서 선박 통행도 금지하고 그러면서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대만의 일종의 뭐 외교 관계는 아니니까 네. 그런 이제 외교적인 채널을 담당하는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인 타이완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제 거기서 무슨 추모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 인스티튜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타이완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소장이 네.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네네. 추모 행사에. 근데 그게 이제 진먼섬이라고. 네네. 네. 금문도. 네, 금문도. 그게 이제 바로 앞에 한 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30분에 한 시간 커피죠. 배 타면 바로 네네. 이제 샤먼이라는 중국 그렇습니다. 영토가 네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굉장한 그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중국하고. 근데 거기서 그걸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제 추모를 하는 그 기념식에 거기 참석을 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클라크 장관까지 또 왔단 가고. 말이에요. 지난달 10일에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또 갔거든요. 대만에. 그러니까요. 그때도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대만 해협 중간선을 또 침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이요. 그래서 그때도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 지금 또 대형 지금 정부 인사가 갔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좀 네. 예의주시해야 될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명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뭐 출마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에. 유 본부장을 비롯해서 8명이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1라운드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라운드에 걸쳐서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 네네. 1라운드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았던 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멕시코, 몰도바, 이집트 후보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 본부장은 이제 2라운드에 진출을 해서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을 비롯해서 사우디, 케냐, 나이지리아 뭐 이런 후보들과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선출 작업이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도 늦어도 11월 초순까지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 후보 이제 3라운드가 이제 2명으로 좁혀지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미국의 지지가 결정적이라고 네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후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과 유럽 국가들은 케냐를 비롯해서 뭐 나이지리아 후보도 있고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지금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이 미는 후보가 안 되게 하는데 좀 주력을 하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도 1심 재판부에서 지금 중국의 손을 WTO가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은 네네.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유 본부장에게도 좀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사우디를 밀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예, 네. 그렇죠. 영국 후보가 아주 좀 국제통상부장관이 좀 유력하긴 하죠. 네. 그렇죠. 지금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사실 트럼프 재선되면은 WTO가 남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조금 했었는데, 네, 그렇군요. 참 WTO는 우리도 사실 사무총장은 좀 인연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가 2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안 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3번째로 유 본부장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네. 네, 일어났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 노비촉 중독됐다고 나발리 측에서 밝혔어요. 원래 독일 그렇죠. 측에서 얘기를 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럼 중독이 됐냐? 처음에는 홍차를 마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 공항에서. 홍차 안에 아마도 노비촉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독일 검사소가 이 나발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묵었던 시베리아에 있는 톰스크의 호텔 객실에서 플라스틱 물병을 수거했는데 거기서 흔적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나발리 진영이 독일 검사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들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나발리가 쓰러진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톰스크에 남아있던 측근들이 그 나발리가 묵었던 호텔 객실에 들어가서 남아있던 모든 물건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때 이 물병도 독일 측에 수거를 해서 다 전달을 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가벼운 병이 아닌 거라고 즉시 직감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쓸어왔다는 건데요. 그 2주가 지난 뒤에 이제 이 물병에서 독일 검사소가 노비촉 흔적을 발견했다는 건데 지금 방을 나서기 전에 누군가가 객실 물병에 노비촉을 묻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소량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나발리가 다른 데서 노비촉을 이제 중독이 됐는데 그게 이제 물병을 물을 만지다가 마시- 물을 마시다가 여기에 묻었을 수도 있고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요. 아무튼 물병에서도 노비촉이 지금 나온 건 사실이고요. 이 노비촉을 만들었던 이제 러시아 과학자들 중에 한 네. 명은 지금 이 물병에서 중독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깨어났잖아요. 네. 만약에 홍차에 노비촉이 들었는데 그걸 마셨으면 깨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물병은 만져서 이제 표면을 접촉한 거니까 네. 그래서 깨어난 거지. 이걸 마셨으면 깨어날 수 없었다. 뭐 이런 아, 얘기도 그냥 죽었을 했다고 것이다, 합니다. 라는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물병에서 노비촉의 흔적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건 뭐예요? 그 러시아인 교수 세르게이 예로페예프라는 교수가 지금 뉴저지주에 있는 러커스 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대학의 여러 교수들이 나발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추천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결과는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추천을 받았잖아요. 네. 그 여러 인사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결과를 네. 봐야 되겠습니다. 받는 것도 꽤 여러 사람들이 받죠. 시저도 받았고. 네. 자, 다음 소식은 왜 남의 나라 가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20대 여성이 독일 술집에서 네. 코로나19를 퍼뜨린 혐의로
최대 10년형의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 근무하는 곳이 독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뮌헨 검찰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을 방문했다가 지금 이 여성 때문에 최소 23명이 감염됐고요. 710명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습니다. 국방부 여성 직원인데요. 20대예요. 이 여성이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이제 근무 중인 독일로 돌아왔는데 인후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를 받자마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술집 2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을 인지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을 경우에 독일 형법에 따르면 시민들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주 총리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2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격리 이탈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추가적으로 처벌도 더해지고 구상권 청구가 또 이어질 수가 그래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16일 기준으로 이분으로 인한 코로나19 직간접 확인자가 59명, 그다음에 뭐 직장 내 감염자 수가 25명, 그리고 이제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2주간 폐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공장소에서 5인 이상 모임, 오후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출입이 다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바이든 당국이 굉장히 좀 크게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40명 중에 지금 한 300명 가량이나 아직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 지금 이런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바이든이 좀 약간 보수적인 곳인데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틱톡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조금 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트럼프가 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인수냐 뭐냐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현재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틱톡 모의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을 틱톡 내 미국 이제 사업 인수자인데 이게 인수는 아니고 네. 이제 우선 협상자에 우선 협상자. 가까운 상태로 선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원래는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아요. 네. 아예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명을 통해서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이제 매각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라클 컨소시엄 쪽과 지금 우선 협상자로서 어디까지 그럼 서비스를 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약간 처음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퇴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네. 틱톡 나가라. 네. 7월 7일 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사실 또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또 있잖아요. 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위챗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틱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나리오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그런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라는 네. 상황이 있고 뭐 협상이 다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히스토리를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사업권을 네. 통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틱톡을 사는 건 아니고 네네. 틱톡이 미국에서 할 때 사업권을 통으로 살라고 한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월마트도 마이크로소프트랑 8월 중순쯤에 네. 같이 컨소를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월마트는 왜 그랬느냐? 우리가 10대들과의 좀 연관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욕심이 있다. 그래서 아하.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비스도 운영하니까 이들이 무조건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8월 중순에 오라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CEO가 친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오라클 CEO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 제휴 수준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기술 제휴라는 게 예를 들면은 MS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 운영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비스 운영은 틱톡 바이트댄스가 하되
데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사람들의 정보나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오라클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는 뭐 추천을 하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은 틱톡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사용권 정도는 오라클이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그게 어떤 알고리즘을 볼 수 있는 네. 이 정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8월 또 말에 중국에서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이라는 걸 발표를 네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그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거의 이제 국가적으로 네, 중요하다. 그쵸. 이러는 바람에 틱톡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처음에 이제 완전히 미국 쪽에 넘기려고 하면 중국 국가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주말에는 막 갑자기 바이트댄스에서 우리는 아예 매각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우리는 바이트댄스가 우리한테 손을 안 잡기로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선 협상자로 오라클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지속되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여담을 붙이자면은 이 오라클이 되게 이를 갈고 있는 게 미국 국방부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다이라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라클도 하겠다고 뛰어들었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아마존이 처음에 가져갈 것 같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가져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열이 받아갖고 막 고소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원래는 아마존을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뭐 하나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라클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왔냐면 그 처음에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현금 보유고가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오라클이 그걸 어떻게 인수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100억 달러의 오라클 주식을 또 주고 거기에서 또 이제 같이 그 현금 100억 달러 이제 네. 100억 달러 규모의 오라클 주식 그래서 200억 달러 규모의 입찰금을 제시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으로 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면 오라클은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야 우리는 데이터 관리랑 클라우드만 해도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해도 되니까 그거라도 우리에게 해줘라는 얘기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돼야죠 사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될 것 같이 뭐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갑자기 지금 태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그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한 가지 또 희한한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앞서서 제가 그 월마트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월마트가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같이 해서 손을 맞아요. 잡아서 네.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오라클과 월마트가 손을 잡고 어떤 지분을 인수를 추진하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 네, 돈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돈적으로 관점으로 생각만 하시면 안 될 게 아, 있다고 그래요? 얘기할 거지만 오라클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음. 네, 어쨌든 이거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그 지금 지분 인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요. 현재 상황에서는 서비스 운영권만 받아오는 상황인 거 제휴인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회사를 우리가 미국 운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오늘 이제 최신 뉴스를 보면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1년 내로 어떻게 보면은 월마트까지 같이 뛰어들어서 틱톡의 상당 지분을 인수하고요. 인수를 한 다음에 약간 미국 틱톡 뭐 이런 식의 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 회사를 1년 내에 기업 공개를 하고 네. 거기에 이사직으로 월마트 최고 경영자를 올리겠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어떤 딜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그 틱톡 바이트댄스가 인수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중국 정부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약간 우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예 뭐 미국 틱톡, 약간 틱톡 아메리카 이런 걸 네. 별도로 만들어서 IPO를 하는. 이런 약간 우회 상장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가 볼 때 오라클은 낄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라클이 그거 해서 뭐예요? 틱톡을? 그렇죠.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네, 오라클이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오라클 이런 거 하는 회사 아니잖아요. 예, 얘기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오라클은 B2B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업 대 기업 회사고 여기는 원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라우드도 있지만 그 데이터 서비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데이터베이스의 시장의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IT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틱톡이라고 하는 정말 10대들이 핫한
이런 것과의 만남이 좀 어색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월마트도 많아요. 어색해요. 그렇죠. 되게 월마트도 이상해. 어색하고.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왜 만났냐? 결국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될 데이터.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의 관점은 예.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최근에 네. 큰 건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오라클도 실제로 클라우드를 하긴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우리가 들었을 때 딱 떠오를 만한 소비재를 클라우드 회사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클라우드 고객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서비스로 크고 있는 틱톡의 전체 데이터량이라고 그러면 클라우드 사용량이 엄청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오라클이 가져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는 이제 소비재에서 제일 큰 서비스를 우리 클라우드 안에서 운영해라는 게 이제 상당히 큰 메리트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라클은 지금 매출 기준으로 클라우드 업체 상위 5위권에 못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네네. 1위가 아마존 이렇게 지금 네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솔루션을 계속하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B2B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쓰는데 자기네들이 기업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거의 저장 장치를 5등 안에 못 들었다는 거에 대한 상당히 지금 불효감이 있는 것이죠. 불안하군요. 그리고 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향후의 먹거리로서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주 좋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온다. 아예 우리 걸로 가져온다라는 네. 거는 이제 분명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딜이 좋은 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B2B만 계속 하던 회사가 과연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자칫 잘못하면은 되게 핫한 서비스가 갑자기 뭐 틱톡을 전혀 10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이런 사람이 서비스를 만든다. 이러면 이게 맞아요. 오히려 복잡할 수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서비스는 원래대로 하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뭔가 데이터가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네. 클라우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되게 좋은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고요. 데이터 관리를 자기가 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밖으로 안 나가는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광고입니다. 광고요? 네, 이게 뭐냐면 맞춤 광고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라클 하면은 그런 기업 솔루션만 파는 걸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또 오라클의 또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맞춤형 광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면 그 광고들이 뜨잖아요. 네네. 또 웹사이트들에서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유입될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런 데이터 분석 업체들을 오라클이 최근에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광고나 또는 여러 가지 매출을 내는 쪽 이 비즈니스를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10대들의 어떤 행동의 패턴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 이런 상황에서 틱톡이라고 하는 10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지금에 있는 데이터 플러스로 동영상이나 이미지 10대들의 행동이 모이게 되고요. 네. 그걸 통해서 10대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광고들도 관련돼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오라클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것보다 데이터만 가져오는 게 더 해피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요? 그러니까 이 월마트가 이제는 그래서 한 가지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 월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오늘 제가 월마트가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원래 제휴할 때의 월마트의 그림은 그런 거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를 하니까 네. 그 서비스에 뭐 월마트의 어떤 패키지를 껴주거나 혹은 월마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의 아이디어를 주는 쪽이었는데 데이터 관점에서는 과연 그러니까 월마트가 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약간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처럼 월마트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는 데이터 쪽에서 또 10대를 포커스하는 아하. 이쪽에서 제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아쉽겠어요. 근데 아쉬운데 그렇다고 뭐 주가가 떨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눈물 흘린 건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 틱톡의 클라우드를 구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구글은 싹 빠져나가네. 갑자기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페이스북은 좀 다행이다라고 또 그건 얘기를 또 할 수 왜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인수를 했으면 네. 아주 강력하게 미국 내에서도 서비스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페이스북이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허.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데이터만 만약에 오라클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아주 또 우리가 엄청난 경쟁자나 프로모션이 생길 뻔하다가 다행이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이 릴즈라고 하는 그 틱톡하고 똑같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네네.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프로모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이제
박차를 가하겠죠. 이건 우리 거는 미국 겁니다라고 하면서.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우리는 좀 애국자다 그림들. 그러고 막 그것도 얘기하겠지.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욕 많이 먹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지막 전망 짤막하게. 일단은 어떤 방법이든 미국 내에서 서비스는 유지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틱톡이 계속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그 형태에서 오라클이 낀 어떤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미국에 네. 남아 있는데, 네. 네, 오라클이 낄 거다. 네, 그리고 서비스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림은 뭐 틱톡이 유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같은 디테일한 건 있지만 어쨌든 운영은 바이트댄스에서 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오라클이 오라클이 갖는 가지고. 이런 그림이 서로에게 다들 윈윈이지 않을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애따 선물 하나 주고 오라클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처럼 느껴진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에 엄마 아빠들은 유난히 격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두 아이들, 이번 주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큰 화상을 입은 첫째 아이도 깨어났고 현재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다시 잠들었다는데요. 부디 빨리 회복해 주길, 그리고 아마도 남을 화상도 화마에 의한 아픈 상처가 아니라 숭고한 사랑의 흔적으로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 주길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빌리 조엘의 롤러바이 굿나잇 마이 엔젤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